네, 방금 소개받은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교수님께서 저를 북러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과찬이십니다. 제가 그 북러관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안보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러 간 뭐 이제 무역 거래도 있지만 북중 간의 무역도 많이 들여다봤고 사실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제 연구에. 그러다가 이제 그 북러 관계에 빠져들게 된 게 중국과 러시아의 좀 북러가 이제 무역 패턴이 그러니까 북한과의 무역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오늘 발표한 연구는 사실 몇 년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그 북러 간의 관계가 상당히 그 심각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긴밀했다는 거를 증거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고 사실은 이 그 저변 이렇게 수면 밑에 있었던 그런 그 긴밀한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타이틀은 그 북러 간 전략 물자 무역이라고 했는데 그 네. 포인터. 네, 네. 전략 물자 무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할 거는 사실 전략 물자 중에서 좀 MMO라고 할 수가 있는 석유 그리고 제품 그러니까 정제유 수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 그 호부터 그 북한의 그 석유 수입량이 연 200만 배럴로 제한이 됐고 나중에는 23975부터는 이제 50만 배럴까지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사실 북한이 매년 한 평균적으로 450만 배럴 정도 수입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그렇게 줄인 셈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입은 전략 물자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이제 많이 하지만 러시아도 상당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공식 무역 규모를 보고 있으면은 북러 무역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10년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북러 이제 무역의 평균치를 내보면은 연평균 7,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북한 같은 경제라도. 근데 그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북중 무역에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지가 드러나는데요. 동기간 북중 무역의 연평균 규모는 46억 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주로 환산한다면은 북러 무역 공식 무역 그거는 북중 무역의 규모의 1분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위장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해드릴 러시아의 석유 회사의 대북 수출을 감안만 한다면은 당장 지금 북러 무역 규모가 지금 7,500만 불인데 그게 두 배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또 추가해야 될 게 이제 은닉돼 있는 여러 가지 진짜 전략 물자죠. 그러니까 이중용도 물자, 기계류 아니면은 사실 기계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무기 생산에 투입되는 여러 소재 같은 거나 아니면은 특수 부품 같은 거 그것까지 감안하기 시작하면은 실제 규모는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북중 무역과 그리고 북러 무역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북중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북중 무역은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중국에는 이렇게 약간 소규모의 오파상 같은 이제 무역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전략 물자 같은 걸 조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보여드리겠지만 좀 더 위급, 좀 더 상위급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정부와 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과 연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또 교묘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전체 무역 규모를 숨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냐면은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무역 데이터를 제가 들여다본 건데요. 러시아 세관 데이터에는 최종 도착지가 중국인데 중국에 누가 그거를 샀냐 보면은 주로 북한이랑만 거래하는 회사들이 그걸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하고요. 아니면은 조세피난처 예를 들어 가지고 사모아, 대만도 뭐 위장회사가 있는데 보통 사모아 뭐 바하마 아니면 뭐 카이만 제도 이런 데로 수출한다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보내지는 데는 북한이나 아니면 홍콩 중국이죠. 그런 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유의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북러 무역의 공식 그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순수한 물자만 수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가끔 가다가 좀 민감한 물자인 말하자면은 기계류 같은 게 수출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러시아 세관에 따르면 이런 그 민감한 물자 그러니까 기계류죠 제재류에서 23975에서 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거죠. 그럼 기계를 수출할 때는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수입처는 어디냐면은 이 지금 라진 선봉 뚝구에 러시아랑 북한이 합작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수입하는 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실제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러시아 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 RZD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서 뭐 라진 성분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도 자료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는 안 썼는데 여기 써 있는 수출품, 러시아의 우회 수출 품목을 보고 있으면은 황당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저기 이 보스터 친이 말씀하셨는데 우주기지. 사실 러시아가 북서부에 또 우주기를 하나 더 있죠. 플레세츠크인가 그 하나에 더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특수 부품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다만 공급을 하냐면은 그 우주기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핵잠수함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북한에 팝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우회해서 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뭐 마우스를 건드려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이건 전략 물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사례로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북러 간의 말하자면 은닉적인 그런 무역 거래가 실태가 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면은 어 진짜 이 북한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북한 경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이제 의문이 됐던 게 뭐냐면은 북한이 연 400만에서 500만 톤 가량의 그 정제유를 수입을 하는데 실제로 공식 기록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나오는지 전혀 이제 공식 기록 북중 무역에도 안 나오고 북러 무역에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그 증언이 있었냐면은 리정호라는 이제 39 북한의 유명한 39호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에서 이제 무역 담당하고 이제 외화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 파견돼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자신이 뭘 했는지를 증언을 했는데요. 그때 본인의 증언이 뭐였냐면은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연간 10만에서 20만 톤 정도의 석유를 수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었죠? 증거는 없었는데 근데 북러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무역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장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인디펜던트 페트롤리움 컴퍼니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는 NNK라는 회사였습니다. NNK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도 없습니다. 주로 이 회사인데 이 IPC라는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로 IPC라는 회사가 거의 모든 그러니까 10만에서 20만 톤 되는 그런 정제유를 매년 북한에 수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근데 그게 증거가 또 어디서 근황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필이면 2017년 6월에 이제 미 재무부에서 이 회사를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제재 근거는 되게 미미했죠. 100만 불 정도를 뭐 북한에 우회 수출했다. 100만 불 어치 정도의 정제유를 우회 수출한다고 그래서 제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가 됐죠. 그래서 제가 IPC를 좀 더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LPG 뭐 벙커유 같은 거는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작은 회사들이 담당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IPC가 언제부터 이제 북한과 거래했냐면은 최소한 드러나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2015년 이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의 원유공업성이라는 데랑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국으로 격화됐습니다. 북한이 이제 아무래도 석유를 자유롭게 수입을 못하니까 이제 관계 기관이 이제 격화됐고요. 그 지위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들어보고 있으면은 2015년부터 북한에 약간 연 17만 톤 가량의 정제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에는 국제사의 제재랑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우회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하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PGGC라는 데랑 벨머라는 회사들이랑 이렇게 이 거래를 했고 각각 이제 사모아랑 싱가포르에 이렇게 주소를 뒀습니다. 그리고 최적 선적지는 방금 말씀대로 위장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러니까 최저가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랑 뭐 일본, 한국 심지어 한국까지로 위장을 했는데 실제로 수출하는 정제유 제품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지점은 하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 하산. 그리고 하산은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가 이제 북한입니다. 두만강역이죠. 이게 이쪽에 나오는데 이저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저쪽에 여기 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하산이고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두만강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재밌게도 IPC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정제를 수출한다는 거 북한에 불법적으로 그거를 위장을 하려고 그랬지만 실제로 세관 데이터에는 뭔가 진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라진에서 죄송합니다. 두만강역에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거는 이제 라진 성봉 지역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이 뭐라 그러죠? 탄약 그걸 수출을 했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이제 바그너 그룹한테 이제 또 탄약을 수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 그래가지고 IPC가 얼마만큼의 북한에 정제를 수출했냐 하면은 2015년, 17년 사이에 제가 들여다본 데이터의 기간인데요. 약 2억 4천물 달량의 정제를 수출했고, 그거는 이제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은 한 6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육로만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육로를 통한 수출이었는데, 그 정도는 이제 15만 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해상으로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한 탈북자가 증언했던 게 맞았던 거죠. 3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1년에 20만 톤 정도를 그러니까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을 했고 그거는 아마 연평균 한 8천만 불 정도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북러 간의 무역 규모는 공식 무역 규모의 2배가 되는 거죠. 1억 5천만 불 정도 연. 그렇게 됐고 근데 2017년에 이제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IPC라는 회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한 정제 수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 보시는 게 일단 데이터고 무역 거래 데이터인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년 IPC라는 회사가 이제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다 항상 하나였습니다.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정해 가지고 주로 그 회사랑 이제 제가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는 KPUGC라는데 이거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북한의 원유 공업성을 영어로 이렇게 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주로 PGCC라는 대만의 사모에 주소를 둔 그런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벨머라는 회사를 통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벨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정제를 수출을 했는데 근데 중단이 된 거죠. 2017년에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게 주로 수출 경로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육로보다는 해상을 통한 수출을 주로 했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아래 보이는 표는 보시는 표는 이제 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매년 페이퍼 컴퍼니 하나가 주로 IPC 석유 제품의 수입을 담당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PC가 어떤 회사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PC라는 회사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에 창립이 됐고요. 그리고 매출은 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미화로 한 10억 불 정도? 근데 석유회사 10억 불 정도의 매출을 가진 석유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당장 러시아에서 최대 석유회사가 로스니예프인데 거기에 매출 규모가 연 120억 불입니다. 아니 1,200억 불입니다. 1,200억 불. 그러니까 이 IPC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10억 불이고 그리고 로스니예프는 이제 1,200불인데 그 회사, 그러니까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의 회장이 IPC 회장으로 왔습니다. 회장으로 온 거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쿠다나이토프라는 사람인데 이 쿠다나이토프라는 사람은 이 지금 현 로스니예프트 회장인 현인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지금 자리를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랫동안 로스니예프트 회장이었던 이고르 세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고르 세친도 다른 사람의 측근입니다.
누구냐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둘 다 이제 세인피터스버그 출신들인데 러시아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이 이고르 세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방 몫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였냐면은 푸틴이 이제 세인피터스버그에서 부시장이었을 때 모스크바에 이제 그 옐친 정부의 총리로 아마 영전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행을 떠나가지고 세인피터스버그를 떠날 때 공항에 가방을 들고 갔던 친구가 바로 이고르 세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들인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IPC가 이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등재됐는데요. 한번 2017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2년판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미 재무부 제재 대상 리스트에 한번 등재가 되면 죽거나 아니면은 망하거나 그때까지 절대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IPC가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때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푸틴이랑 약간 개인적으로 긴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IPC 실소유주는 푸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드러났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또 시작했는데요. IPC 자체는 물론 뭐 러시아 회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이제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 지배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에 있던 그 러시아 올리가르크의 이제 재산들이 압류가 됐는데요. 그때 압류된 그 재산 목록 중 하나가 이제 초호화 요트였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압류가 됐는데 이 세라자드란 호가 압류가 됐는데 이탈리아 검찰도 그랬고 그리고 이 다 뭐 언론에서 나온 거지만 아무래도 검찰에서 흘린 거겠지만 이 호화 야츠는 세라자드 호의 실소유주는 쿠다나이토프고 이고르 세친이다. 그렇게 이제 내까지 나왔고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야당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금 운영하는 반부채 부패 전하는 데가 있죠. 거기서는 실소유주로 이 호와야츠의 실소유주로 푸틴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IPC 자체는 푸틴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압류된 재산들이 있는데 다 이제 이름이 이제 쿠다나이토프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다 IPC 거고 IPC 거면은 이제 또 이제 이고르 세친 아니면 푸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이건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과 거래할 때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는 이 중국과는 달리 최고위층이 이렇게 거래에 연루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IPC, 그러니까 푸틴이 소유할 수 있는 이 IPC라는 회사가 북한이랑 거래를 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IPC라는 회사가 또 어디랑 거래를 많이 하냐면 이란이랑 거래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러니까 로스니에프트 자체는 워낙 거대한 러시아 석유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푸틴이 소유한 걸로 의심받는 IPC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불량 국가들이죠. 이란,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랑 거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 그렇게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거는 푸틴이 IPC라는 회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러시아가 이제 뭐 신동방 정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신동방 정책을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편중돼 있는 거를 경제 관계를 이제 동쪽으로 옮기겠다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2014년 이제 크림반도 병합 사태 이후에 이런 추세가 가속화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냐면 북러 무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 무역 거래 규모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은닉하려고 있었던 거래까지 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북러 간의 무역 규모는 커진 거죠. 그리고 그거는 푸틴이 2012년부터 주창했던 신동방 정책의 방향성과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푸틴이 여기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 됐죠. 그동안 이미 북한과 뭔가 굉장히 긴밀한 전략 관계를 한번 형성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굉장한 반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푸틴은 사실 이 최근에 이렇게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고 그래가지고 뭐 탄약 때문에 아니 무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이렇게 뭐 좀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사실 그 물밑으로는 오랫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확대하고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만 그거를 국제사회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이 중요한 전략 무기 기술을 러시아가 중요한 전략 무기 기술을 이미 북한에 이전했다는 정황적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특수조제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뭘 이전할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긴밀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저한테 막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게 뭐 부녀 간에 이렇게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안보적 위협 아니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